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쟁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 출근길 전철 운행 8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 다들 너무 서둘지 않기 바랍니다. 예,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만 성탄절 휴일 뒤라서 그런지 월요일 아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오전부터 눈 소식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길 도봉로가 미아역에서 기름교까지 정체고요. 이어서 동서문로가 기름교에서 성북구청 입구 구간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로도 홍제 3거리에서 독립문역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 양화로 서교동 4거리에서 홍대 입구역 양방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촌로가 신촌교차로에서 이대역 구간이 어렵고요. 과천대로 상황은 수월한 편인데 동작대로가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 구간 정체고요. 반대쪽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경인로 여의도 쪽으로는 오륜아들목에서 영등포역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국회도로가 영등포구청에서 영등포 전화국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 소식 어제 또 올랐죠? 산타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예, 뉴욕 증시가 선탄절 연휴로 24일 오전에만 열리고요. 25일에는 폐장했었는데 24일에도 또 상승해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62.94포인트, 0.39% 올라서 16,357.55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29%, 나스닥은 0.16%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날까지 올 들어서 49번째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모두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장 시작 전에 공개된 11월 내구재 주문은 전달보다 3.5% 증가해서 2.0% 증가를 점친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또 11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46만 4천 건으로 예상치 44만 5천 건을 넘어섰고요. 10월 미국의 주택 평균가도 가격도 작년 10월보다 8.2%, 전달보다는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부터 부동산 경기까지 다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미국 경기가 확실히 살아난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테이퍼링도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요즘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국내에서 주식 계좌가 처음으로 해킹당한 이 사례가 발생했죠? 네,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바일 투자를 경향한 해킹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따르면 K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던 김모 씨가 지난 2일 보유하던 이오테크닉스 5,200주 약 2억 원어치가
누군가에 팔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범인은 주식 매도 대금을 담보로 5,8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를 시도했으나 김 씨가 지급 정지를 먼저 신청해서 돈을 손에 넣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다른 M증권사의 그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이용하던 박모 씨도 지난달 30일에 해킹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스마트폰 주식 거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안을 더 강화해야겠습니다. 예. 올해 신용 등급이 강등된 국내 기업 숫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라면서요? 올해 그 상장사 5곳 중에 2곳의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장기 회사채 기준으로 신용 등급이 강등된 기업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총 36개사에 달해서 2011년 17개, 지난해 30개의 회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그 98년에서 99년보다는 적지만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보다도 4개사가 많습니다. 또 강등기업 36개 중에서 그 13개 기업의 신용등급이 WB 플러스 EI 그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건설, 해운, 항공업종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건설사 중에는 경남기업, 동부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신용등급이 내려갔습니다. 또 STX,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그 조선해운업체도 대거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건설해운업종은 그 구조적인 불확률을 안고 있어서 내년에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국내 맥주계 상벽을 이루고 있는 그 두 회사 중에 하나, 오비맥주죠. 그런데 사실상 이제 대주주가 외국 자본인데 이 수천억의 배당금을 주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막대한 세금을 두들겨 맞았네요. 네. 오비맥주의 대주주는 그 세계적인 사모펀드 KKR인데요. 최근 국세청이 오비맥주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1,5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 오비맥주는 작년 국내 1위의 시장에서 1위 지위를 되찾는 등 판매가 늘어나면서 2009년 이후에 대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7,100억 원에 달합니다. 예. KKR이 100% 지분을 가진 네덜란드 법인에 세우고 이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 지주회사인 몰트홀딩을 세워서 이 몰트홀딩으로 돈이 들어갔는데요. 예. 하지만 그 몰트홀딩은 국내 법인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은 소득에서 빼준다는 그 세법 조항을 들어서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몰트홀딩은 오비맥주 청원 공장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국세청은 몰트홀딩이 탈루를 위해 만든 실체 없는 회사라고 판단을 해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오비맥주 측은 조세 불복 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떻든 예, 저도 변호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명백한 페이퍼 컴퍼니군요. 종업원이 한 명도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 철도 파업 때문에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파업 주동자들이 철도고 철도대, 예, 그 출신들이어서 철도 마피아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지난 여름에 그 원전 마피아가 원전 비리를 부른 것으로 나타나서 그 예. 국민들의 그 비난을 받았는데요.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 내부에서도 비슷한 철도 마피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철도고등학교와 철도대학 출신 기관사들인데요. 코레일 노조원 2만여 명 중에 기관사가 5분의 1인 그 4,700명이고 이번 파업에 참여한 기관사가 2,700명에 달합니다. 정부의 그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귀를 한 기관사는 24명으로 0.9%에 불과합니다. 다른 노조원들의 평균 복귀 비율인 그 13%에 더없이 못 미치는데요. 이들이 이같이 그 이탈자가 적은 이유는 이들이 학연으로 끈끈하게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사 대부분이 철도과 철도대 출신으로 마피아처럼 얽혀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그 철도과 철도대를 해체하고 마피아 구조를 깨야 진정한 코레일 개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코코
예, 방금 인터뷰 내용 중에 들어간 일부 인용된 기사 내용 그리고 표현은 YTN 라디오의 보도 및 편성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심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지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를 추적합니다. 출발 새 아침 이슈 포커. 예,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계속하는 연말 특집 중 하나죠. 올해 경제 분야를 뒤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 사진 연말 특집 2013 이슈 다시 듣기 경제편. 예, 맹지대 조동근 교수와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오정근 교수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시기로 했는데 현재 조동근 교수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정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끼리 일단 좀 진행을 하죠. 어제 어느 경제신문 헤드라인이 출구 안 보이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자리가 늘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가계 소득과 자산 가치가 늘고 있다. 요 얘기는 우리 얘기가 아니고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 엘드스타인이죠. 유명한 분이죠. 이 금융팀장의 얘기인데 미국 이제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경기 회복도 되고 증권시장 화랑으로 사회가 지금 신바람이 나 있는데 예, 우리 경제 왜 이런지 정말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예, 우선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우리는 아직 회복기라고 장담하지 못하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회복기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현재 보통 경기 회복을 볼 때는 경기 종합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00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보통 98에서 102 정도로 사이로 움직이는데 98 내외를 유지하면 저점 수준인데요. 현재 이게 말이죠. 작년 10월 이후에 13개월째 98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저점을 지속하는 경우가 역대 없었고요. 13개월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것부터 따지면은 오히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혹은 97년 금융위기와 맞먹는 최장기간 경기 수축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반등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반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지금 성장률도 올라가고 주가도 지금 쌍타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성장과 주가 면에서 그들과 같이 가지 못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크루징멘트에서 2고2죠. 그래 수출도 잘 되고 흑자도 잘 되고 반면에 성장률은 낮고 물가는 낮다. 이게 디플레이션 초기 같다 하는 지적을 한 두 번을 했는데 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그 기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고2죠. 이거 아니다. 우리 성장률 회복되고 물가도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디플레이션과는 관계없다 이랬는데 디플레이션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현상이죠.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개월째 전기비 하락을 하고 있고 그것은 말이에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1년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 문제가 예. 중앙은행 수장이 이런 시각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통화정책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현재 내년에도 하는 자체의 그 전망으로도 성장 물가 상승률이 내년 하반기에 가서도 한국은행 목표 수준을 도달하지 못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제가 그래서 다시 크로징 멘트에서 좀 한국은행 총재를 비판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은행에서 내놓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2.5%에서 3.5% 사이로 보고 있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평균 1.2% 그렇습니다. 오른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디프레션이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예. 지금 현재 2.23%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지금 이제 내년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물가가 지금 심각한 국면이 있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물가라는 것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으면 너무 낮으면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실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전 세계가 다 이 디플레이션 탈출, 다시 말하면 리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디플레이션에서 예.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적 완화도 지금 이게 하고. 그래서 바로 예. 그 선진국 통화 정책과 예. 따로 가는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과 주가에서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다는 거. 정말 이런 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오 교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만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꼭 개인을 얘기보다는 아니 그래도 비판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어떻든 우리 지금 중산층이야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데 이 정부가 올해 사실 복지도 확대하고 그리고 행복기금 등으로 저소득층 빚을 탕감해 준 숫자가 85만 명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도덕적 해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데 왜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뭐 금융위원회나 어디서 낸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금년에 사실은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혜택을 베풀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주는 보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행복기금 85만 명, 행복기금을 포함해서 85만 왜냐하면 이게 쭉 내용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바꿔드림론, 서민금융 이런 것은 고금률, 저금률 바꿔준 거고 채무 재조정을 받은 것은 행복기금 23만 명 정도 이걸 포함해서 한 35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현재 말이죠. 우리나라 저소득층이 약 412만 명인데 이 중에서 대출받은 가구가 150만 명 정도 가구쯤 돼요. 그런데 1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가구도 50만 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한 30만 가구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리고 금액상으로도 1, 2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입니다. 1000조에서 0.12%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전체 가계부채 1000조도 넘죠. 거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미국의 서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기 전에 미국도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재무 재정을 해줬는데 그게 미국 가계부채의 1.9%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글로벌 위기가 온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요 가계부채발 위기가 옵니다. 지금 방금 조동근 교수 시도대 입장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두 분께 드릴 질문은 많고 조금씩 짧은 답변을 제가 두 분께 구하겠습니다. 우선 큰 것만 몇 개 좀 제가 먼저 여쭤보죠. 이 무상보육 등 박근혜표 복지 방법이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선 복지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정부 쪽에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많이 좀 바뀌었죠. 기초노령임금 또 후퇴를 했다 또 이렇게 해서 공격을 받았고요. 두 분께서는 박근혜표 복지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조동근 교수님. 복지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과유불급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역량 범위 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 어떤 캐파하고 복지 요구가 좀 잘 이렇게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량에 비해서 많은 거를 갖다가 약속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현실이 그렇게 정확히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라는 게 이게 이제 사실 큰
그림인데 대장정인데 마치 뭐 눈앞에 있고 바로 손대면 다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하여튼 우리 역량에 비해서 좀 과다하다. 그래갖고 성장 잠재력에도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성장을 해야 그 틀 내에서 뭔가 좀 우리가 복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뭘 따다가 주는 건 아니고 안에서 만들어진 범위를 우리 나누는 게 복지인데 전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 뭐 외부에서 또는 뭐 누구 계층에서 이거를 복지 지원을 마련한다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진건 교수님께서는 이걸 좀 바꾸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또 이 진보주의자들은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이 오히려 국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 복지 확대를 하려면 뭐 부자들에게 돈 좀 더 받으면 된다, 부자 감세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말이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소리를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지겨워서 반박하기도 귀찮을 정도인데 예를 들면은 현재 우리가 복지가 복지만 100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30%를 육박하는데 이건 다 이 정도를 충당하려면 당연히 국민 계세주의로 가야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50%. 50%도 법인세도 또 안 내고 현재 법인세는 상위 1%가 80%를 내고 있고요. 소득세는 상위 한 20%가 85%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현재 복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그거 해봤자 지난번에 그 김한길 그 대표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부자 감세 부자 증세 해가지고 민주당 계산이 3조 원 정도 얘기했어요. 3조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얘기하는 부자 감세는 법인세 5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고소득 법인들의 그래서 이제 계산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되느냐 안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뭐냐면은 복지 시대에는 고복지 시대는 국민 계세주의를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정치적인 수사를 하면서 일종의 요즘 말은 흔히들 말하는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어떤 구도를 가지고 이거 하면은 이거는 부자 증세다, 부자 감세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문제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모두가 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유럽처럼 혹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는 국민 계세주의를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조동 교수님. 방금 국민 계세주의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박근혜 표 복지를 하다 보니까 5년간 135조를 이제 공약 이행 비용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역경제 양성화 51조, 세출계획 84조 이러는데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 국민 계세주의 보편적인 납세부터 하고 또 보편적 증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야당은 지금 이제 증세를 얘기를 합니다. 야당도 일부지만 증세를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증세를 하더라도 이 복지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까요? 조금 좀 속도 위반 같은 좀 생각이 드네요. 속도 위반. 박근혜 표 복지는 이제 사실 증세 없이 과속이라는 얘기죠. 네, 증세 없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러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 교수께서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부자 감세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뭔가 진단을 잘못하고 방향을 잘못 정하면서 복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복지는 굉장히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현실을 정확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처방도 정확히 내려야 되는데 뭐 잘못 보고 편리한 대로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러면서 이게 처방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중복지도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 현재 우리가 보면은 복지 부담을 꽤 하고 있어요 이미. 뭐냐면은 이제 속도가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이제 노인들 인구가 아주 적기 때문에 현재 우리 노인 인구를 생각하면은 제법 쫓아왔다고요. 늦게 출발했지만 따라서 우리가 속도 위반을 이미 한 정도로 지금 세출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복지 지출 증가율이기 때문에 조금 뭐 이게 우리가 좀 노력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는 아주 좀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런데 오진근 교수님, 이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뭐 복지 예산이 100조가 넘었고 105조가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까지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축이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늘 28%밖에 안 되거든요. 그 OECD 국가하고 우리가 큰 차이점이 뭐냐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라는 국방 문제가 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그 OECD 국가 할 때 상당 부분이
유럽 국가들이 높아서 평균적으로 나와요. 예. 그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부 국민 계세주의예요. 예를 들면은 유럽 국가들의 우리나라를 치면 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소비과세가 아주 높죠. 소비세가 보통 한 25% 정도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평균이 19%고 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가 24% 그렇습니다. 24% 정도.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복지는 부끄러워 행으로 지향하면서 예. 우리는 지금 이제 부가치는 10%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또 상위 20% 정도의 소득세 집중, 그 다음에 상위 한 1%, 5% 내 법인세 집중, 이런 상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만 얘기합니다. 그래야고는 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럽처럼 그런 고복지로 가려면은 역시 세금 부담률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 세금 부담률을 누가 부담하느냐? 바로 부가치세를 올린다든지 해서 국민 계세주의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건 도저히 예를 들면 우리가 기초연금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2040년쯤 되면은 이것만 해도 69조 원. 이번에 정부가 개편한 것으로도 2060년에 3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걸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마 현재의 세제를 가지고는 2030년 우리가 이제 초고령사를 진행하면은 저는 그때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나 좀 더 약간 좀 보충을 좀 드리면요. 사실 이제 북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게 좀 다른 게 보통 우리 비버리지하고 비스마르크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정부 지출로 해결하는 것이 비버리지거든요. 예, 영국 비버리지 리포터. 예.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스웨덴이요. 그쪽인데 우리는 사회보험이 아직은 이제 역할을 제법 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바로 비교하기는 좀 그래요. 따라서 이게 같은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뭐 옷을 잔뜩 입고 몸무게 재고 누구는 알몸으로 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지, 그러니까 사회보장 시스템이죠. 넓게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비스마르크하고 이제 비버리지인데 좀 다르기 때문에 정부 지출 비중과 갖고 바로 비교하는 것은 좀 이게 좀 의도적으로 왜곡의 어떤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아직은 우리가 이제 그 연금이 고갈되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정부 세출이 안 들어가는데 다른 나라는 이미 이제 다 고갈돼서 이제 후속 세대에 세금을 걷어서 내기 때문에 그 바로 비교가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자칫 그쪽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현실의 다른 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고 추경을 하고 뭐 올해도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조 가까운 또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정부 중앙부채가 그래서 작년에 446조 작년 말 기준인데 올해 480조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거기다 공기업 부채도 작년 말이 493조인데 올해 말 기준으로 510조가 훨씬 넘을 거다 이런 예측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지방정부 부채가 또 작년 말 기준으로 70조가 넘습니다. 이걸 다 합하면 이미 국가 채무가 1,100조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중기 계획을 보면 이 박근혜 정부 2016년도에 중앙정부 부채만 609조를 잡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부터 개선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측근해 보니까 2013년에 480조에서 2017년에 말씀하신 대로 610조, 130조 증가입니다. 그런데 130조 증가의 내용을 보면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이 금년에 173조에서 263조, 90조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130조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 90조가 일반회계 적자 보전인데 이게 연간 평균 20한 3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적자성 부채.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복지와 같은 세금은 안 들어오는데 과다한 지출 때문에 5년간 연평균 23조 원씩 적자가 쌓여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속되면은 바로 지금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다음 세대에 그렇습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홍문 교수님? 팁이 있는데 말이죠. 이제 뭐 공기업 부채를 사실 국가 부채로 이제 넣지는 않죠. 공식적으로는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포함돼야 돼. 사실은. 내년부터는 이제 IMF에는 포함돼서 보고를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직은 뭐 IMF 룰대로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정이 너무 건전하게 보여요. 실제보다. 일종의 이제 분식은 아니더라도요. 뭐 굉장히 위험한 정도인데
이게 이제 건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 끝이지 않고 복지 요구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일반 정부 뭐 복지 뭐 여력이 있네. 바꿔 말하면 이제 일반 정부의 국가 부채가 GDP에 대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한 측면을 본 거고 공급 부채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제 국가 부채성이 있거든요. 그걸 집어넣으면 굉장히 좀 높아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1,100조가 이게 과장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좀 GDP에 좀 한 1,300 보면은 거의 한 85%쯤 됐어요, 이미. 따라서 이제 그 재정 건전성을 믿고 복지를 확대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착시 현상이죠, 보면요. 마치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국가 채무라는 게 480조고 공공기관 중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문. 이게 이제 IMF 매뉴얼에서 넣으라고 하는 거 다 넣는 게 아니고 그 부분. 그렇죠. 그거 하고 이제 그다음에 지방정부 부채, 그다음에 지방정부 공기업 중에서 정부를 수행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 채권 이런 걸 포함시키라는 것이 이제 IMF 매뉴얼이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 충당금 이것도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걸 국가 채무가 아니고 국가 부채라는 통계를 보면은 내년 금년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1,800조 정도 돼요. 아, 엄청나군요. 이게 뭐 상상을 벌는. 그리고, 상상을 불허하는 수준인데 이게 그러면 GDP의 약 이미 1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유럽 위기가 보통 이것이 80% 90% 넘었으면 위기가 왔거든요. 이게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동 교수님 말씀 지금 현재 우리가 통계를 이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연금 등 충당 부채 등등을 빼고 얘기하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자꾸 얘기하는데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고 대비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카테고리니까 좀 길게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좀 짧게 의견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분씩 질문을 드릴게요. 이 조동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그 패러다임이 창조경제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창조경제 방향은 맞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건 패러다임이거든요. 패러다임을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는 거는 좀 아니죠.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제 민간 활력이 이걸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마치 뭐 국책 사업으로 그 창조경제를 할 수 있다고 그런 느낌을 주는 식의 행태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 바꾸는 거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에서 우리가 앞서가야 되니까 방향은 맞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요. 무슨 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거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성질은 아니죠. 오중근 교수님께는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한편 올해 가장 언론에 회자가 많이 됐던 단어는 경제민주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민주화 용어는 대선 때 등장을 했는데 대선 후반부터 박근혜 후보가 이 말보다는 공정거래라는 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고 어떻든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없어지고 경제활성화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이 경제민주화 이 용어 남양유업 사건 같은 가벌 사건까지도 불러일으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지금처럼 예컨대 뭐 하도법이라든지 등등 금산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도입돼 가지고 오히려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 6년간 연간 5조 6조 정도 해외 탈출 러시가 일어난 데 비해서 국내는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저는 뭐 이번에 이런 사태가 더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통상임금 때문에 금년 임금 상승률이 10% 15%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난 몇 년간 평균이 3%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탈출이 가속화돼서 오히려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일자리를 없애는 게 경제민주화인지 저는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진정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금의 일자리가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화를 하려면 정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질서만 확립하는 그런 선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두 분께 좀 드리겠는데 이 대체휴일제 정년 연장 이런 것들이 이번에 도입이 되고 또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이 사실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도 이제 나왔고요. 또 이번에 순환출자금지법
며칠 전이죠. 상임위 통과했습니다. 어떻든 이 경제민주화가 많이 진척됐다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진보 쪽에서는 아직도 미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조정규 교수님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경제민주 역기능은 이미 나타났고요. 예컨대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걸 누가 적합업종을 지정합니까? 벌써 피해는 다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뭐 대체 휴일 정년 연장이 다 좋은데 기업에게 너무 부담이 되면은 사실은 배가 가라앉는 거죠. 낙타에다가 내가 과적하면 낙타 허리가 부러지잖아요. 따라서 부메랑이 되니까 이게 좀 정치 슬로건하고 경제하고 좀 달라요. 그걸 우리가 좀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조심해야 되죠. 이번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1987년에 우리가 그 민주화 조치 이후에 굉장히 이제 강성 노조라든지 노동운동이 심화됐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6년간 임금 증가율이 평균 20%였어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부터 해외 탈출 러시가 되면서 우리 성장 동력 약화가 일자리가 없어졌거든요. 이번에 저는 통상임금 사태라든지 정년연장 이 문제가 제2의 그런 사태를 가져올 걸로 보고 정말 이건 우리 경제가 큰일 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3% 내외로 약화된 성장 동력이 더 약화되면 우리 청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 이걸 정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경제 활성화라는 그 얘기를 박 대통령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 교수님? 한 30초?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이 투자는 신중한 거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이 투자를 한다고 투자하고 나서 여론이 책임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한 번째 되면 이제 비가역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투자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앞서 말한 대로 통상임금 같은 거, 그 다음에 무슨 대체 효율제, 이렇게 기업에서 볼 때는 좀 자신 없는 그런 아젠다 나오면은 투자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온도 습도를 맞추고 우리가 쾌적한 환경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업에게 내부 유보하지 말고 투자하라. 이것이 실제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공연불해요. 네. 오정훈 교수님. 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투자 증가율이 1.7%였어요. 특히 지난 3년간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증가율은 빈사 상태예요. 그 고정 투자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 자꾸 떼져가지고 해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통상임금에다 돼가지고 경제민주화에서 정치적으로 성과를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약화시켜서 결과적으로 현재 지난 6년간 평균 27조 원 정도의 우리 대기업, 이제는 대기업도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 문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어떻든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이 정부 목표가 고용률 70%인데 투자가 안 되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고용률 70% 목표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확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간 일자리 같은 경우 이게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요. 현재 왜냐하면 연간 대졸생만 5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 성장해봐야 18만 명밖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2만 명 일자리는 부족하네요. 현재는 2%거든요. 작년부터 금년 연평균 2%고 내년에 3% 성장을 해도 3년 연속 평균 2% 됩니다. 그러면은 15만 명 내외밖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비정규직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규직의 양보를 얻어 시간 선택지를 가야 되는데 독일하고 네덜란드가 90년대 이렇게 해서 고용률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단순 시간제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줘야만 되는데 과연 지금 기득권을 가진 노조들이 양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조동훈 교수님. 사실 동의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성 변수인데 이거를 정책 목표로 잡는 것도 조금 좀 무리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용률을 사실 이거를 정책 목표로 삼는 나라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성장률도 사실 우리가 이제 대개 이제 그 짐작은 하지만은 투자 증가율 같이 이렇게 기업에서 하듯이 매크로하게 정책 목표로 잡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풀은 한정돼 있어요. 따라서 쪼개면 늘 것 같지만 쪼개는 순간 일자리 파괴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내성 변수니까 투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아까 그 말씀한 대로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1.7% 성장률이야 투자 증가율 그런 거 상당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로 나가잖아요. 미국 불러들이는데 우리 나갑니다. 기업이 지금 이런 것도 문제죠. 이 정부 부동산 정책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백약이 모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책에 따라는 아직도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또 복덕방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거 풀어달라.
한시적으로라도 풀어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짧게 한 30초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오정훈 풀어줄 교수님. 이유가 없는 게 이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뭐 망고불변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뭐 자랄 때는 작고 클 때는 이제 크고 그렇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주택 보급률이 꽤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또 임대주택이 어디서 공급되겠어요? 다 주택자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운신의 복을 갖게 하는 건 좋고요. 그다음에 세수도 거치고 그래서 과거 어떤 무슨 뭐 불패시나 투기 불패시나 이거는 지금 이제 옛날 패러다임이죠. 따라서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도 한 과거에 뭐 2000년도 또는 1990년도 생각에서 좀 젖어서 이런 얘기를 갖다 지금 바로 듣지 못하는 거죠. 네. 오정훈 교수님. 그 미국 경제 회복의 패턴을 보면은 연준이 중앙은행이 모기지 채권을 400억 달러씩 매입해 줄 정도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돼서 경기의 회복을 그렇게 지금 패턴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부동산 경기 회복은 부자를 위한 정책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 이후에 장기간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총사 인원이 19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규모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부동산은 큰 경제의 틀에서 봐야지 지금 양도세다 혹은 종부세다 해가지고 징벌적 과세를 부담하고 하면은 이게 좀 부자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 부담하면은 부자가 움직이지 않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면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그야말로 초과상관을 다 태우고 있는 양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딱 50초 남았는데 두 분 내년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20초씩 드리겠습니다. 오정훈 교수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내년 경제 뭐 정부에서 3.9%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엔저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 통상임금 문제, 투자 비축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은 3% 달성도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년에 엔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이 위축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내년 말에 큰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동훈 교수님. 그 강성노조 얘기를 안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시장 압력에 노출되지 않는 사각지대, 동기업이 너무 넓습니다. 노조 힘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고임금이거든요. 대만보다 우리가 뭐 대졸 초임이 한 2배 좀 높아요. 따라서 고비용 구조로 3% 성장이 지속 가능할까? 그 자체도 좀 의문스러워요. 따라서 좀 조금 비관적이죠. 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출발사 지금 연말 특집이 다시 돌아보는 이슈 경제편 조동건 교수와 오정훈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다들 어려웠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재밌는 통계가 나왔더군요. 올해 극장을 찾은 사람이 2억 1천만 명이라는 통계입니다. 우리 인구가 5,100만 명이니 국민 한 사람당 올 한 해 영화를 4.12편 보게 됩니다. 2위가 영화 산업이 나라 미국인데요. 한 사람당 3.88편, 3위 호주 3.75편, 4위가 프랑스로 3.44편, 5위 영국은 2.74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겁니다. 이게 자랑만 할 통계일까요? 20대만 따지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극장을 가는 걸로 나올 겁니다. 공부는 언제 하느냐고, 책은 몇 권 들리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군요. 20대가 좋아하는 미국 미제커피 2잔 값이면 니체나 칸트 같은 위대한 분들의 일생을 살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미제커피와 팝콘 먹으며 영화나 즐기면서 아프니까青春이라고 징징댄들 어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